자, 25페이지에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총 5문항이고 보니까 1번은 내용과 일치, 내용일치 문항에 해당을 하네요. 그래서 몇 번째 문단에 언급되어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면 되고 2번 특별 인출권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인출권이 지금 보면 세 번째 문단 첫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문단에 첫째 줄에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문단이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서고요. 3번 기억의 이유, 기억이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이유를 융자 수혜국가 IMF의 입장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했어요. 아이고 추론 문항이다, 그렇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이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 기억은 맨 마지막. 그죠? 2, 3, 네 번째 문단의 끝. 네 번째 문단의 끝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신용 공여 조건이 도입되었다. 사전적 신용 공여 조건. 그 앞부분에 이게 도입이 됐으니까 왜 그런지는 그 앞에서 설명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융자수이고 IMF 얘네들이 핵심 키워드에 해당을 한다. 안 풀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4번 문항.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적용하라는 거고 역시 쉽지 않은 문항에 해당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항 보니까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A가 지금 보면은 세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둘째 줄 들어오면서 그래서 지금 이후 처음에 그 문장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죠? 여기 부분 그죠? 읽어보면 1999년 유로화가 도입이 되고 2016년 중국의 위안화가 표준통화 바스켓에 들어오면서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중국의 위안화가 표준통화 바스켓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그러니까 집단, 그렇죠? 표준통화 바스켓이라는 어떤 집단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집단에 속하다. 자, 이걸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 속하다라는 걸 보니까 매달 이건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집단에 들어왔다. 정답 2번이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에 소속이 되다라는 의미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면 된다. 자, 이제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IMF에 대해 설명을 하네요. 국가 간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2023년 현재 190개국이 가입해 있다. IMF는 가입 희망국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며 질서 있고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을 통해 국제통화 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째 줄에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입 희망국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IMF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IMF는 신청국의 경제 규모나 교육량 등에 따라 출자 할당액인 쿼터와 납입 방법을 결정하고 이사회 세금을 거쳐 총회 회부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경제 규모, 교역량 등을 기준으로 출자 할당액인 쿼터, 이 쿼터와 납입 방법을 결정을 한대요. 자, 가입을 위해서는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회원국이 참가하여 이들이 행사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은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회원국이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그 가입이 된다.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가는 쿼터 지분만큼의 투표권을 가지는 데서 쿼터 지분만큼의 투표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IMF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목적과 그 다음에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 문단, IMF에서는 국제금융 위기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 등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융 위기 국가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금융 지원이다라는 거죠. 자, IMF 금융 지원은 주로 쿼터 납입금을 활용하며 필요할 경우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 및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차입하기도 한다. 그래서 쿼터 납입금을 활용을 하는데 필요할 경우는 회원국, 비회원국,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차입하기도 한대요. 쿼터 납입금은 IMF의 가장 기본적인 융자 재원이며 그래서 쿼터 납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IMF 재원 중에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쿼터 납입금으로 가맹국의 할당액의 25%를 금으로 나머지 75%를 자국통화로 납입해야 했다. 자, 그래서 그 25%는 금, 나머지 75%는 자국통화로 납입을 해야 된대요. 자, 금으로 납입한 부분은 골드 트랑슈라고 하여 납입한 회원국이 특별한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골드 트랑슈 이 부분은 조건이 없이 인출할 수 있대요.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원국의 통화는 융자 재원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자, 그래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원국의 통화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국제거래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금이나 달러화와 교환해야 했는데 금의 경우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충분히 공급되기가 어려웠으며 달러화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다. 달러화가 전 세계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 수지가 계속 적자 상태가 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달러화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금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수량 때문에 충분히 공급되기가 어렵고 역시 달러와의 공급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 즉 금융 지원이다라는 거. 그래서 쿼터 납입금을 주로 활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쿼터 납입금은 이제 골드 트랑슈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골드 트랑슈는 조건 없이 인출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신용 떨어지는 회원국의 통화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에 채택된 것이 특별 인출권이다. 그래서 1970년에 채택이 되고 특별 인출권 SDR이 나오네요. 자, 이 SDR은 IMF 회원국들이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자,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자, 금과 달러에 이은 제3의 국제통화로 간주되고 있다. 제3의 국제통화로 간주된대요. 자, SDR은 추가 출자 없이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발행 총액이 결정되며 그래서 회원국의 합의가 있어야지 이제 된다라는 거. 회원국의 쿼터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그래서 쿼터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한국의 국제 수지가 악화돼 외화가 부족할 때 SDR을 외화와 교환하고 대신 외화를 제공한 회원국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SDR을 외화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거. 과거 금으로 채웠던 골드 트랑슈는 금본위제가 해체된 이후에는 금이나 달러의 SDR로도 채울 수 있게 되면서 리저브 트랑슈로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리저브 트랑슈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SDR은. 자, SDR의 가치는 처음에는 달러와 등가로 정해졌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면서 달러 가치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에는 SDR의 가치를 세계 교역에서 1% 이상 차지하는 상위 16개국의 통화 시세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는 통화 바스켓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래서 1974년에는 그 통화 바스켓 방식이 도입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통화 바스켓 통화 중 어느 한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저하되어도 다른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면 영향이 상쇄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성 통화가 많아 계산이 복잡했기 때문에 1980년 IMF 총회에서는 통화 바스켓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의 통화로 구성된 표준 통화 바스켓을 재편했대요. 1980년에 표준 통화 바스켓으로 재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계산이 복잡했기 때문에.
자, 이후로 1999년 유로화가 도입이 되고 2016년 중국의 위안화가 표준 통화 바스켓에 들어오면서 현재는 달러와 유로화, 위안화, 엔화, 파운드와 순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달러와 유로화, 위안화, 엔화, 파운드화의 순의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특별 인출권인 SDR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리저브 트랑스라고 불렸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1970년에 통화 방식이 도입이 되었고 그것도 계산이 복잡했기 때문에 표준 통화 바스켓으로 재편이 됐고 그 이후에 유로화하고 중국 위안화가 들어왔어요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IMF로 융자를 받은 회원국은 기본 수수료, 약정 수수료, 인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기본 수수료, 약정 수수료, 인출 수수료가 이제 내야 된다는 거죠. IMF와 정책 프로그램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신용 공여 조건, 신용 공여 조건, 즉 정책 프로그램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된다. 자, 신용 공여 조건은 IMF의 융자금이 수혜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와 정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IMF 융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신용 공여 조건을 두는 이유는 IMF 입장에서는 융자 수혜국의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야 융자금을 회복할 수 있으며 융자 수혜국은 IMF와 정책 프로그램을 약속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 공여 조건이 각국의 경제적 기초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었다. 그래서 각국의 경제적 기초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개선이 논의가 됐대요. 그 결과 경제적 기초 여건이 건실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조건을 갖추었다고 간주하고 즉각 지원해주는 사전적 신용 공여 조건이 도입되었다. 그래서 경제적 기초 여건이 견실한 회원국은 즉각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사전적 공여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항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이 3번인데요. 자, IMF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총회에서 과반수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IMF 가입은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문단에 지금 보면은 여섯 줄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부분이죠. 가입을 위해서는 총 투표권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회원국이 참가를 하고 행사 투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통해서 과반수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반수 회원이 참가를 하고 그 중에 과반수 찬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문항에서 과반수 회원국의 찬성이 아닙니다. 과반수 회원국 중에 그 과반수 찬성이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문항 특별 인출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IMF 쿼터 납입금 중 자국 통화가 아닌 부분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 자, 그래서 특별 인출권 SD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3문단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쿼터 납입금 중에 자국 통화가 아닌 부분을 인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원단에 자국통화가 아닌 부분 리저브 트랑슈. 자국통화가 아닌 부분은 자국통화. 반복식을 유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곱하기는 국제통화를 가져야겠다. 자, 여기서 지금 커튼 납입금은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얘가 지금 이 문단에 그 커튼 납입금이 넷째 줄과 다섯째 줄에서 25%가 금, 나머지가 70% 자국통화로 납입을 한다는 거. 그리고 금으로 납입한 분이 골드 트렁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인출권이어서 특별 인출권은 세 번째 문단에 그 특별 인출권은 세 번째 문단에 두째 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3의 국제통화로 간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줄에 SDR을 외화와 교환을 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라서 넷째 줄에 외화를 교환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잠시 외화를 유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퍼터 납입금 중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리저브 트랑슈를 설명을 했어? IMF 납입금 중 리저브 트랑슈. 뭔가 이상한데. 커튼 납입금을 해서 인출권 담보 없이 인출을 권리로 결정 회원부터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은 이 SDR이 추가 출장 없이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발액총액이 결정이 되고 회원국 회 배정된다라고 이야기했고 SDR은 그리고 3번 선택지에서는 쿼터 납입금 중 자국통화임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3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을 보면
3분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 이 부분 좀 지우고 3분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을 봤을 때 지금 커터 나비쿠션 좌우통 아닌 부분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부분을 셋째 줄과 넷째 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커터 나비쿠션 좌우통 아닌 부분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 아, 이거 리저브 트럼프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SDR을 여기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자국에 대한 부족한 S 교환을 하고 이자 지문은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리저브 트랑슈라고 불렸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4, 5, 6 그래서 3문단에 그래서 커터 납입국 중 인출할 수 있는 권리는 3문단에 4에서 6을 통해서 리저브 트랑슈입니다. 이거는 특별 인출은 SDR이 아니고 리저브 트랑슈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은 SDR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으로 가서 기억의 이유. 기억은 이제 사전적 신용 공유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경제적 기초 요건이 건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갖췄다고 판단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거는 각국의 경제적 기초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들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개선이 논의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번의 정답이 4번인데, 자, 융자 수혜국, 그러니까 받는 거지. 돈을 받는. 그래서 금융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니면 경제적 기초 요건이 튼튼한 국가의 신용 공여 조건을 약속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네 번째 문단에 네 번째 1, 2, 3, 4. 네 번째 문단에 넷째 줄과 다섯째 줄, 넷째 줄과 다섯째 줄, 그리고 역시 네 번째 문단에 밑에서 두째 줄. 두째 줄을 통해서 4번이 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국은 빨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야 융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수혜국은 그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초 조건이 견실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그 공여 조건을 신용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즉시 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것이 맞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990년대에는 금융 자유화,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아시아로 유입된 외국 자본이 빠르게 늘어났다. 국내 금융기업들은 금리가 낮은 해외의 단기 자금을 끌어와 높은 금리로 동남아 국가들의 장기로 빌려주면서 이자 차익을 보았다. 1997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외화가 부족하여 환율이 급등하고 단기 자금을 갚지 못해 국가 부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회원국을 있던 IMF에 구제금융 신청하면서 구조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시장의 추가 개방 등의 IMF가 내건 조건을 수락했다.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과 고금리 정책 등으로 IMF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후유증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리가 낮은 해외 단기 자금을 끌어와서 빌려주면서 이자 차익을 받는데 1997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화가 우리나라 이제 부족해졌고 그래서 단기 자금을 갚지 못해서 국가 부도 상황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데 정답 4번인데 해외의 단기 자금 상환 압력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IMF에 납부한 쿼터 납입금 중 원화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구제금융 신청을 늦출 수 있었겠군. 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쿼터 납입금 중 원화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상환 압력이 있을 때. 그러면은 쿼터 원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여기 보면 골드 트랑슈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문단에 다시 쭉 보면 금으로 나입한 부분은 골드 트랑슈라고 나입한 회원국이 특별한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었지만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원국의 통화는 융자전을 사용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우리나라가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급등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원화의 가치가 신용도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지. 그래서 융자전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납부한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구제금융 신청을 늦출 수 있었겠군. 말이 좀 이상한데? 돌려받을 수 있었다. 원화로. 음,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보기에서 우리가 지금 외화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넷째 주를 통해서 자금, 단기 자금 상환 압력이고 외화로 지금 갚아야 되는데 원화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화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원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원화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구제금융 신청을 넣을 수 있었겠군이라는 단어는 틀렸습니다. 이거를 외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 외화로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외화를 달러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때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그 달러 스와핑을 했거든요. 언제든지 빌릴 수 있게. 일본이 거절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IMF 딱 그 국제유무 보고 일본으로부터 차입을 했으면 돈을 받았으면 IMF가 안 터졌어요. 일본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안 빌려줘 해가지고 돈줄이 확 막혀버린 거야. 아무튼 그래서 원화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 4번은 틀린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6페이지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